교사 바깥으로는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저희가 층으로 학생들의 그 동선을 통제하고요. (12년)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긴장하지 말고 또 떨지 말고 가지고 있는 실력만 더도 말고 실력만 발휘해라. 화이팅! 수능을 잘 보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해요. 선배님들 화이팅! 개인적으로 받은 후배가 있는데 좀 기분이 되게 좋았고, 이런 사람들이 나를 응원하고 있구나,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후배들아 고마워! 사랑해! 네,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 치러진 올해 수능이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시험은 끝났지만 대학 입학까지 수험생들이 넘어야 할 관문은 적지 않은데요. 네, 이번 수능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함께 향후 입시 전략까지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 또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21학년도 수능 시험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학원별로 등급별 예상 커트 점수가 공개가 됐는데 영역별로 예상 1등급 컷 점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1차 사실은 오전에는 이제 그 학원 강사들과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평가가 이제 나오고 그랬었는데 특히 지금 1교시가 지금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교시는 처음에 학교 선생님들의 평가도 그렇고 저희 회사에서도 평가가 좀 비교적 좀 쉽게 출제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반응이 나타났었는데 막상 학생들이 이제 시험이 종료가 되고 이제 그 표본 조사를 저희가 이제 수집하는 과정에서는 1교시가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웠다. 그래서 국어가 어려웠다. 1교시가 국어인 거죠? 1교시가 국어입니다. 예. 그래서 작년도가 보면 1교시 그 국어 커트라인이 1등급이 한 91점 정도였는데 지금 회사마다 지금 굉장히 좀 불규칙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 점수의 폭도 지금 편차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80점대 정도를 지금 현재 1등급 커트라인 정도로 볼 정도니까 학생들은 좀 대단히 좀 어렵게 좀 받아들였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저녁에 이 시간에 아마 그 국어 과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고민이 좀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수학 같은 경우에 수학 가형은 지금까지 최근 연도 들어서 계속적으로 좀 다소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커트라인 변동은 전년도랑 거의 비슷한 수준대로 나타난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체감 난이도 자체는 수학 가형은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다. 근데 어렵게 출제된 방향 자체가 뭐 국어처럼 크게 어떤 큰 불규칙적으로 나타나고 이런 현상들은 아닌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또 수학 나형은 문과임에도 불구하고서 최근 연도 계속적으로 어렵게 출제되었고 6월달, 9월달에도 굉장히 어렵게 출제된 거죠. 근데 이번 본수능에서는 다소 좀 쉽게 출제되어서 좀 정상적인 자리를 좀 찾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영어는 지금 작년도가 90점 넘는 게 7.4% 정도가 나타났는데 사실 7.4% 정도라는 그 평가도 쉬운 수능은 아닌 정도죠. 예전에 상대평가일 때도 한 7%대 정도가 나타나면은 다소 좀 어려운 수능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금년도가 한 10%대로 지금 저희 회사는 추정을 하고 있으니까 영어는 그래도 좀 비교적 쉽게 출제되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성학원 쪽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여주는데 종로학원은 달라요. 지금 보니까 더 점수가 조금 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큰 차이는 없고 오늘 당초 얘기한 대로 국어가 팽이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 가채점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좀 더 어려웠더라. 그래서 뭐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아마 올 낮에는 문제만 작년 국어하고 금년 국어 문제를 놓고 선생님들하고 학원 강사들이 비교를 했을 때 문제는 팽이한데 아마 수험생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긴장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1교시가 국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험생이 환경 자체가 조금 달라지다 보니까 뭐 그런 탓도 있을 텐데 결국 체감 난이도가 좀 높아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 나머지 과목은 예상했던 대로 지금 가채점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급 컷으로 볼 때 입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영역이 바로 1교시 국어겠군요. 그렇죠. 이제 국어 1등급 예상 컷이 지금 88점으로 대부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2등급 컷이 한 80점 정도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어려운 과목이 국어였는데 어려운 과목에서 잘하면은
그러니까 어려운 과목을 잘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죠. 그런데 어려운 과목을 잘하면은 상대적으로 유리하니까 결국은 인문계, 자연계 통틀어 가지고 국어가 이렇게 출제된다 그러면은 국어가 당락에 미치는 영향력이 원래 큰 거고 지금 이제 수학 나화가 작년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 예상 그 커트라인이 그 작년보다 조금 올라가서 조금은 쉬워졌는데 그래도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치는 그 수학 나도 당락에 큰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국어가 뭐 어렵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힘들게 좀 지금 어쨌든 그 수험생들이 치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어가 중요하고 영어도 좀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영어는 좀 쉽게 쉬웠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국어 그리고 이제 이과 같은 경우엔 수학, 가형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갈리겠군요. 그렇죠. 지금 국어가 만약에 이렇게 실제 결과값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아마 그 실제 그 정시에서는 이제 표준 점수라는 것들을 활용하게 되는데 국어, 수학 놓고 봤을 때는 국어 과목이 표준 점수가 같은 점수를 받더라도 가장 높게 형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문과든 이과든 국어 과목을 좀 못 봤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들이 많다고 볼 수 있고 또 국어 과목을 상대적으로 잘 봤을 경우에는 나머지 과목을 다소 못 봤다 하더라도 경쟁력이 좀 어느 정도 좀 굉장히 좀 갖춰져 있다. 만약 이 스코어대로 만약에 지금 실제 결과값이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국어 과목에 대한 경쟁력은 생각보다는 다소 좀 클 것이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자, 수능은 끝났지만 이제 본격적인 대입은 이제부터 시작일 텐데 수험생과 학부모들 앞으로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지 궁금한 부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저희가 직접 물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시험이 조금 어려웠다라는 평도 있고 좀 쉬웠다는 평가도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험을 보러 갔더니 반에서 보통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좌석이 비어져 있더라. 그러면 결국은 경쟁률 자체가 어떻게 좀 하향 조정되는 거냐 아니면 상향 조정되는 거냐 이런 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수능의 전체적인 난이도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이번 수능 결시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13.2%나 됐는데 이게 과연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학부모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수능 시험을 치겠다고 원서를 낸 학생이 49만 3천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의 경우도 결시율이 11%가 조금 넘었고 그래서 작년하고 조건이 똑같다 그러면은 결실이 11%인데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지금 13%로 껑충 뛴 거 아니에요. 2%가 그래서 2%가 더 올라갔는데 결국 응시자 수가 줄어들면은 우리가 9등급을 매길 때 등급은 상대평가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숫자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줄어들면은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했을 때 1등급, 2등급, 3등급 숫자가 줄어들면은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는 수험생 숫자가 작년하고 최저 학력 기준이 똑같다 그러면은 줄어들게 되죠. 줄어드네요. 따라서 최저 학력 기준을 못 맞추는 학생이 작년에 비해서 많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수시 모집이라는 게 예컨대 논술 진행 같으면은 우리가 논술이 당락을 좌우하는데 논술을 못 쳐서 떨어져야 되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때문에 떨어진다 이 말은 결국은 사실은 나중에 수시를 못 가게 되면은 정시 모집은 수능으로 뽑기 때문에 더더욱 가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결시율이 높아지면서 응시자가 줄고 거기서 최저 학력 기준 때문에 탈락하는 수험생이 늘고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전체 시험 본 학생도 좀 줄었잖아요. 그것도 영향이 좀 있나요? 49만 3천 명이 지금 현재 94년도 수능이 도입된 이래로 지금 27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죠. 40만 명대가 본 시험은 사실 오늘 수능이 처음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결시율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응시자 수 자체가 더 줄게 된 거죠. 근데 지금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결시율이 지금 현재 1교시 기준으로서 13%, 지난해 한 11%보다 한 2% 정도 높게 나타났는데 문제는 1교시 마치고 이제 2교시, 3교시, 4교시째 학생들이 더 많이 빠져나간 게 또 문제가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교시 때 수학에서는 문과 수학에서 학생들이 더 많이 빠져나갔는지 이과 수학에서 더 많이 빠져나갔는지 저희가 통계를 보면 지난해에는 문과 수학에서는 한 12% 정도 빠져나갔고 이과 수학에서는 한 8% 정도대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은 8%, 12%보다 더 많은 학생이 금년도에서
것은 빠져나갔다라고 지금 추정이 되죠. 1교시 때 이미 2%가 더 빠져나갔기 네네.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4교시 때가 이제 탐구 과목인데 탐구 과목의 신박성은 더 큽니다. 탐구 과목은 사회 과목은 9개 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많이 빠져나간 과목 같은 경우에는 20%가 넘어갔습니다. 예. 그럼 금년도는 지금 1교시가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교시에서는 잘하면 30%에 육박하는 수가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다음에 전년도에도 이과 같은 경우에서는 탐구 2 과목 같은 경우에서는 20%가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럼 금년도 1교시가 이런 추세였다라고 하면은 또 1교시가 가뜩이나 또 국어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나머지 시험을 보게 되는 어떤 그런 힘이 또 빠졌을 수가 있기 때문에 탐구에서 거의 한 30% 정도대가 빠져나갔다라고 하면은 실제 응시 집단 수는 자기 선택한 과목에서 1등급이냐 2등급이냐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어쩌면은 자기가 예상 점수로서는 충분히 그 등급에 들어갈 것으로 추정이 지금 현재 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그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과목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균등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10등 정도 있었는데 예전 같았으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학부모님께서 지금 경쟁률이 어떻게 되냐로 이렇게 한번 여쭤보셨던데 지금 사실은 수시에서 논술 경쟁률은 뭐 수십 대 1에서 많게는 한 400대 1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대학들에서는 수시에서 수능 최저 조건 충족을 좀 요구하는 전형들이 있죠. 뭐 세 과목에서 뭐 합의 6등급을 원한다라든지. 근데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응시자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 1등급, 2등급을 못 맞춘 학생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수능 최저 등급을 못 맞춘 학생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경쟁률 한 50대 1이지만은 그 못 맞춘 학생들을 빼게 되면은 실질 경쟁률은 사실 2, 3대 1밖에 안 되는 대학들도 이미 전년도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의 상황에 따라서 논술 경쟁률이 수십 대 1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수능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을 빼게 되면은 논술의 실질 경쟁률은 미달 사태까지도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굉장히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변수들을 짚어주셨는데 다음 궁금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현역 고3 학생 그리고 반수생 학부모신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저희 애는 지금 인서울대학교 지금 다니면서 반수를 하고 있는 애인데요. 국어는 75점, 수학은 88, 영어는 95. 사탐은 아직 점수를 모르는데 한 1, 2등급 정도 하고 있고요. 지금 얘가 수시에서 논술 4개 대학교, 최저가 없는 한양대 정책학과, 연대 정외과, 그다음에 최저가 있는 학교는 서강대 경제학과, 성균관대 글로벌 경제학과 이렇게 논술 4개를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가 이제 불수능이라 해가지고 등급이 아직 잘 확실하게 등급이 몇 등급이 나올지 몰라서 그러니까 논술 응시를 다 해도 될지 아니면 정시를 노리는 것이 나을지 그것도 모르겠고요. 지금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실이 높아지면서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 학교가 있고 그 학교에 논술을 치르러 갈지 아니면은 최저 등급이 없는 학교에 논술을 치러야 할지 아니면 정시로 가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올해 수능이 뭐 불수능이라든지 불수능까지는 아니고요. 그 국어가 75점이면은 지금 현재 3등급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수학이 그 88점이면은 그 1등급 아니면 2등급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수준이고 영어는 뭐 95점이면은 그 1등급이죠. 그런데 지금 그 수시모집 원서를 낸 대학이 체제가 없는 한양대학 정책학과하고 연대 정치외교학과를 냈고 그다음에 이제 체제가 있는 서강대 경제나 성대 글로벌 경제를 냈다 그랬는데요. 지금 방금 요 점수를 지금 현재 대략 따져도 정시 모집에 이 방금 4개 대학을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요 4개 대학의 논술이 이번 주말에 시행이 되고 연대는 다음 주 월요일 논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개 대학의 수시 모집 원서를 냈는데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서강대학이나 성균관대학의 최저 학력은 이 정도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최저 학력 기준이 문제 없더라도 정시에 가기 힘드니까 결국은 남은 기간 동안 뭐 하루 이틀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논술 준비를 해가지고 결국 논술 시험을 쳐야 되고 논술을 쳐서 지금 4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본인으로서는 최선이다. 반수를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뭐 작년에 어느 대학에 합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게 그 조언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 학부모님은 현역 고3 학생의 학부모님이시고요. 예, 예. 다음에 이제 들어볼 학부모님이 아닙니다. 반수생. 지금 들어본 분이 이제 반수. 아, 그렇습니까? 다음에 예, 들을 예. 분이 이제 고3 학생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뭐 같은 그 의견이신가요? 지금 그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대학과 또 그렇지 않은 대학을 지금 동시에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또 바람직할 것이냐 또 이런 식의 좀 질문도 하셨는데 네네. 이 학생은 지금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춘 학생인 거죠. 네네. 그러면 수능 최저 등급을 맞췄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일단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하는 대학에 원서를 내는 것이 제 생각에는 일단은 바람직하다. 근데 이제 부모님 생각은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 대학에 넣었을 경우에 수능 최저를 충족한 학생들의 실력이 더 낫지 않겠느냐. 조금 겁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그 통계를 보면은 꼭 그 논술로 합격한 학생들이 수능 점수가 반드시 비례해서 좋은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학생은 아무래도 그 수능 최저를 충족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나머지 학생들이 일단은 그 제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력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수능 최저가 있는 어떤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해서 한번 겨뤄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다음은 고3 수험생, 그 현역 수험생의 학부모의 발언 또 직접 들어보시죠. 뉴스를 보니까요. 요번에 응시율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낮아졌다고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논술 지금 지원한 곳에 보면은 최소 등급을 만족해야지 되는 그 조건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악영향을 줄 것 같은데 과연 그런지 그게 제일 궁금하고요. 그러면 이 논술 최저 등급을 못 맞췄을 경우에는 수시에서 어쩔 수 없이 정시로 많이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정시에 그 지원할 때 그 요번 수능의 등급 분포를 어떻게 감안을 하고 전략을 짜야 되는지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예, 지금 논술의 전반적인 고민. 예,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제 예. 갤시율이 높으니까 그 갤시율이 체제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그 확실한 건데요. 그래서 뭐 본인도 그 지금 말씀하신 아버님도 알 수 있다시피 갤시율이 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체제를 못 맞출 가능성은 있다. 그거는 이제 그 본인도 인정을 하시는데 그러면 다음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 이건데요. 정시를 궁금해하시는 그러니까 정시를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정시를 가야 되는데 수시에서 체제를 못 맞췄을 경우 정시 가기가 일단 원래 원하는 대학을 가기는 쉽지 않다고 이제 보셔야 되고 다만 정시를 간다 이 말은 뭐 지금은 그게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그 12월 23일에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면은 내 표준임수 내 100분위 성적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그걸 따져서 내가 어느 대학 가면 되겠느냐 그때 가서 다시 전략을 한 번 더 짜면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정시 모집이 수능 100으로 대부분 대학이 뽑는데요. 수능 100이니까 간단할 것 같아도 대학별로 그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다르면은 내가 어떤 영역을 잘하고 못했을 경우 당락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여유 있을 때 대학별 요강을 꼼꼼하게 한번 미리 챙겨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이 정시 전략 지금 뭐 가장 기본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더 뭐 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라든지 뭐 이런 건 없나요? 정시에서는 이제 수능 점수가 반영이 되는데 이제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조금 복잡하니까 좀 제껴놓고 상대평가인 국어하고 수학하고 탐구 과목을 본다라면은 일단 저기 대학마다 가장 그래도 중요도를 높게 보는 과목은 이제 국어하고 수학 과목인데 대체적으로 내가 국어하고 수학 중에서 어떤 과목을 우선 잘했느냐. 상대적으로 같은 뭐 원점수로서 지금 같은 90점인데 국어 과목이 어려운 과목에서 같은 90점을 받았다라고 하면 표준 점수도 높게 나타날 거고 쉬운 과목에서 90점을 수학에서 받았다라고 하면은 국어보다 낮게 나타나는 게 이제 상식적인 점수 체계인데 그러면 본인이 우세한 과목에서 무조건 가중치를 많이 두는 대학에 일단 원서를 내야겠죠. 그리고 그러면은 어떤 뭐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 수학에 한 40%를 준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대학들마다 그 가중치를 일단 철저하게 좀 분석을 해야 될 테고 그 가중치를 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에 대한 어떤 점수 격차는 굉장히 커지는 부분들이 될 테고 또 같은 대학 내에서도 과에 따라서 가중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시는 대단히 단순한 거죠. 그냥 어떤 조합에 가중치를 많이 두는
뒀을 경우에 전체 총량적인 점수가 가장 높게 형성이 되느냐 그걸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점수 결과가 나오면은 12월 23일 정도의 결과가 나오거나 또는 그 이전에도 본인 점수를 입력을 해보면은 입시 기관별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와 보면은 본인 점수를 입력하고 또 지원 대학을 이렇게 하는 어떤 모의 지원 같은 것을 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랑 비슷한 수준대의 학생들은 어느 대학 어느 학교에 지금 지원 경향이 나타나는지를 어떤 한번 속내를 보는 거죠. 그런 어떤 그 정보 흐름의 파악도 어떻게 보면 좀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그 판세를 읽어 내려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뭐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속에 치러진 이번 수능 실제 시험을 접한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수험생들의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수학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 가영 봤는데 가영에서 약간 듣도 보던 못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약간 푸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어 같은 경우는 확실히 연계 지문이 수능 독해랑 수능 완성에서 많이 나와서 그 수능 연계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으면 딱히 문제가 될 건 없었다고 생각해요. 예, 뭐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수학은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국어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쉽게 출제될 줄 알았는데 가채점 결과 또 어려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수능 전반적으로 초고난도 문항은 좀 적었지만 변별력을 좀 갖춰진 수능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과목별로 그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중간인 문제를 적절하게 배합을 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가 이제 국어에서 초고 난이도 문제 하는 게 작년, 재작년에 그 유명한 국어 31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작년부터 출제 안 하겠다고 했고 이번에도 그런 문제는 출제 안 했다고 아침에 출제위원장께서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의 경우에는 그 학생들이 몇 년 전부터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어려운 문제를 킬러 문항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수학 문제 중에서 21번, 29번, 30번인데 그 킬러 문항의 난이도가 조금 쉬워지고 우리가 이제 중킬러 문항의 난이도가 조금 높아져가지고 난이도 조정이 이제 적정하게 되면서 아주 어려운 문제는 전 영역을 통틀어서 거의 없어졌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뭐 영어의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평이하게 작년에 비해서 출제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탐구 영역도 조금 짚어보고 싶은데요. 탐구 영역은 어떻습니까? 뭐 제2 외국어도 있고 한문도 있고 뭐 많은 것 같은데. 탐구 과목이 지금 8시 10분에 이제 문제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지금 제가 여기 도착하기 전까지 이제 막 그 끝내는 걸 보고 지금 왔는데 일단 뭐 전년도 수준이랑 좀 비슷했고 보통 이제 그 사회탐구 같은 과목이 과학탐구보다는 비교적 다소 좀 쉽게 좀 평이하게 좀 출제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제가 얼핏 보고 나왔을 때는 사회탐구도 그렇게 만만치 않게는 출제되었다. 그냥 보통 9개 과목 중에서 한 4-5과목 정도가 만점을 맞아야만 1등급이 될 정도의 그렇게 심하게 쉽게 출제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보고 있고 과학탐구 과목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어떤 그 적절한 변별력을 갖췄지 반드시 어떤 그 만점을 맞아야만이 1등급에 들어온다 이런 정도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라면은 탐구 영역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다소 좀 만만치 않게 출제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제가 지금 현재 중간 집계를 지금 막 보고 지금 여기 들어왔을 때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올해 뭔가 모의고사가 2차례 굉장히 쉽게 치러졌었는데 그에 비하면은 이번 수능은 다소 좀 어려웠다라고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군요. 뭐 모의고사도 사실은 그렇게 쉽게 출제되었다라고는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뭐 좀 쉽게 출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주장들도 많이 나왔지만은 사실은 6월달, 9월달 평가 모의고사 보면 사실 정반대로 갔던 경우가 대단히 많았었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출제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6월, 9월보다 더 어렵게는 출제하지 않겠다 이런 방침을 또 말씀을 하셨었고 또 그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도 킬러 문항을 최대한 좀 배제를 시키겠다. 국어에서도 독서 지문에서 어떤 어려운 어떤 그 제재, 소재 같은 부분들을 좀 배제시키겠다. 이런 방향으로서 이제 좀 했는데 사실 1교시 국어가 지금도 아마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아마 좀 속상해하는 학생들이 지금 이 시간에 좀 많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문제 자체도 좀 어려운 부분들도 뭐 있을 수는 있다라고 드는데 특히 금년도 1교시는 사실 굉장히 극단적인 좀 공포도 좀 있었던 거죠. 시험장 분위기가 달라졌고
뭐 제가 아침에 잠깐 들렸을 때도 7시가 되지 않은 상황, 시험이 사실 8시 10분에 입시를 하고 8시 40분에 시험이 시작이 되는데 7시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실은 웬만한 고사장 같으면은 그 좀 분비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좀 얼씬연스러운 분위기가 연출이 될 정도로 또 그 고사장에도 들어갔었고 또 1교시에 또 막상 그런 또 공포 분위기가 불안한 걱정이 있는 상태에서 긴 지문을 읽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코로나19의 환경적인 요인도 어느 정도는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네, 뭐 여러모로 코로나19가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그런 수능이었는데요. 교육당국은 이제 코로나19로 재학생이 좀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이번에 초고난도 문제는 피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수능 취재위원장의 발언 듣고 오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재학생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요. 따라서 학생들이 이번 시험에서 특별히 어렵다는 인상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런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 초고난도 문항은 피하려고 최대한 애썼습니다. 지금 뭐 수능 출제위원장의 이야기도 그렇고 조금 전에 분석해 주신 것도 그렇고 뭐 학습 격차가 조금 걱정이 되기 때문에 초고난도는 좀 뺐지만 중간에 약간 고난이도는 오히려 늘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지금 이제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습 환경을 고려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지금 이제 재학생하고 재수생 간에 관한 얘기도 출제위원장이 언급을 했거든요. 그 재학생 재수생 간의 성적 격차가 뭐 말하자면은 그 어느 정도 나느냐.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6월하고 9월 모의평가를 치면서 그 재학생하고 졸업생의 성적 차이를 작년 6월 모평하고 9월 모평하고 비교를 했더니 의미 있는 차이가 없더라.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지난번에도 오늘도 했는데요. 그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고 실제 결과도 그런데 졸업생하고 재학생의 수능 성적 차이는 있죠. 있는데 금년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한 것이 고3 수험생들이 3월 초부터 학교를 2달 가까이 원격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습량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또 그에 반해서 졸업생들은 학원을 재학생들보다는 더 자유롭게 갔으니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 이 평가원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 그리고 이제 그런 거 고려 안 하고 출제했다 그랬는데 실제로 차이가 없느냐 하는 부분은 작년에 차이가 있었는데 올해도 작년 정도로 차이가 났다. 그 차이가 유지가 되는군요. 차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올해 재학생이 더 불리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정확하고요. 그 작년 재작년에 평가원에서 그 수능 성적을 그 전년도 성적을 공개를 하면서 그 2019학년도 수능 성적에서 졸업생하고 재학생의 성적 차이가 국어, 수학과나 그 표준점수 평균을 보면은 10점 차이가 납니다. 나고 영어는 이게 등급이니까 편점수가 없죠. 그래서 1등급이 재학생이 한 4% 정도 되는데 졸업생은 한 23% 정도 되니까 실제로 수능에서는 그리고 수능 위주로 하는 정시에서는 재수생이 강세인 거는 맞죠. 다만 이제 지금 수시 모집이 올해 77%를 뽑으니까 지금 이제 다음 주 논술을 읽고 이제 뽑는데 거기는 재학생들이 그 말하자면 훨씬 많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능이 재학생이 유리하니 졸업생이 유리하니 불리하니 이런 얘기는 뭐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는 없고 수능에서 강세인 것은 재수생이 강세인 거는 맞죠. 그런 재학생들은 수능 위주로 안 가는 수시를 많이 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 수능에 대해서 뭐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큼 재수생은 계속 잘하고 이번에 그 최저 등급 그 커트라인이 조금 더 올라가게 돼서 본인이 이제 뭐 똑같은 등수를 맞았는데 그 등급이 낮아져서 최저 기준을 못 맞추면 정시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불리한 거 아닌가요? 이 친구들에게는? 사실은 수시에 떨어지게 돼서 정시에 대학을 가기는 뭐 고3 학생들이 대단히 어렵죠. 고3 학생들은 사실은 수시에 원서를 냈던 그 자체 대학 자체가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는 월등히 높은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시에서 떨어졌을 경우에 정시로 만약에 가게 된다라면 대폭적인 눈높이를 대학 수준을 낮추지 않고서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거기에 반해서 또 재수생들은 아무래도 수능 1, 2등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재수생들은 수능 최저 등급에서 조금 유리했을 수도 있고 또 설사 또 정시에 간다 하더라도
지금 오늘 결시가 이렇게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만큼 수능 준비에 자신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수능에 자신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끝까지 수능 시험을 봤을 텐데 나름의 어떤 기회비용을 생각을 해봤을 때 수능보다는 차라리 뭐 대학별고사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던 이유 자체는 수능에 이미 자신감이 좀 결여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금년도에는 정시에서는 어쩌면은 재수생들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강한 면모가 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뭐 예측은 듭니다. 예, 그만큼 이제 코로나19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수능이었는데 오늘 수능 당일인 오늘도 코로나19에 확진된 또 학생이 있어서 좀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수능은 사실 멘탈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코로나19 속에서 치러진 수능 좀 어떻을 거라고 좀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뭐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아마 학생들이 그 수능이 2주 연기된 거거든요. 2주 연기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원격 수업도 뭐 상당히 많이 했죠. 그래서 과연 수능 시험을 제대로 칠까 걱정을 하면서 그리고 전례 없이 뭐 마스크 착용하고 그리고 앞에 앞가림하고 그리고 환경 자체가 예년하고는 다르게 시험을 쳤는데 뭐 저는 그 수험생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구나 조건은 똑같고 또 그동안 최선을 다해 왔으니까 그 이제는 그 오늘 시험 칠 때까지는 이런 잊어버리고 그 객관적으로 내 성적을 잘 채점을 해가지고 지금부터 그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도록 지혜를 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항상 정해진 자리는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요. 자, 이제 뭐 대학별로 수시 전형 이제 논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어떤 전략을 하면 좋을지 또 면접고사도 있고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오늘 저녁에 지금 수시에서 수능 최저 맞췄느냐 못 맞췄느냐를 일단 뭐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러면은 저 대학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논술로서 한번 대학을 가보겠다라고 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수능 최저를 설사 못 맞췄다 하더라도 대학에서 한번 시험을 보러 가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의 또 모의고사 훈련일 수도 있는 거고 실전 경험일 수도 있는 거죠. 또 뭐 거기 안 간다고 해서 뭐 그 시간에 뭐 다른 뭐 정시 공부를 할 수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은 아닌 거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그런 어떤 그 역발상을 좀 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사실 수능 최저를 충족을 하고 논술 시험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 같은 여건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경쟁력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동안에도 그 대학의 어떤 그 모의고사 제출했던 문제라든지 그 대학에서 제시했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대학의 어떤 그 채점 기준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스크린을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해보는 것이 일단은 바람직하다. 그래서 설사 수능 최저를 못 맞췄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가서 한번 시험 정도는 한번 봐보라 이런 것들 권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가채점과 실제 점수 사이에 또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최저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가는 게 좋다. 그 지금 아마 그 입시관들 홈페이지 들어가서 열심히 예상 등급하고 내 점수가 맞춰볼 텐데요. 그 지금 이제 그 토요일, 일요일 날 논술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일 오후쯤 되면은 입시기관에서 그 내 점수로 정시에 갔을 때 어느 대학 정도로 갈 수 있느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논술이 있는데 내가 논술지로 갈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최장력 기준 부분은 저도 가능하면은 되도록이면은 논술지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게 나는 12월 23일에 안 가도 체제가 확실히 맞다. 이거는 체제는 문제 없다. 아까 그 학부모 예 같은 경우는 확실히 맞는 경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12월 23일 안 가도 체제가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하다. 어느 입시관 예산 등급이라도 난 체제를 맞출 수 없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경우에는 체제가 될지 안 될지를 가봐야 알겠다는 것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내가 논술고사나 남은 면접 구술고사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또 그 이 가채점이라는 게 원점수로 몇 점이면 몇 등급이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입시관 자료도 아까 보신 대로 조금 틀리잖아요. 그래서 실제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는 그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 논술고사 치러 가는 게 맞지 않느냐. 뭐 확실하게 체제가 안 되는 경우 빼고는 뭐 그렇게 학생들이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군요. 예. 자, 뭐 수능은 짧게는 뭐 1년 또 뭐 그 이상 갈고 닦은 그건 실력을 평가받는 자리인데 수능 후에 좀 또 스트레스도 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뭐 시험을 잘 봤으면 특별하게 스트레스가 없겠죠. 근데 시험을 못 봤던 학생들은
사실은 뭐 하루 이틀 한번 생각을 좀 돌이켜보면서 해보고 또 가다가 보면은 뭐 정시가 됐든 또 다른 또 재도전이 됐든 뭔가 본인 스스로 길을 좀 찾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최종 결정을 하는 기간 동안에 좀 뭔가 좀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뭐 하다못해 가벼운 뭔가 좀 단기적인 목표라다 해서 뭐 하다못해 뭐 운전면허를 한번 딴다라는 것도 뭐 단기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네네. 뭔가를 안 해봤던 것들을 새롭게 한번 해보면서 시간을 조금 보내본다라면은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뭔가 좀 답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소장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지금 이제 수능 시험은 끝났는데요. 네. 그러니까 수시가 남아 있고 정시가 사실은 내년 1월 7일부터 원서 접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쉬면서 내가 정시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를 지금은 고민을 하면서 그래도 지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조언,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